평평이 깨지는 평균이 깨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특이하냐면 얘가 점프를 하는데 정말 개떡같이 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사는데 문제가 없어. 내가 왜 굳이 이거 바꿔야 돼? 기능적으로 뭔가 발전하는 건 아니라는 또 사례가 되겠네요. 다윈도 진화론을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다윈도 그 진화라는 단어를 쓰기 꺼려했어요. 전 정말 최고의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랭크 MC 황사연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이제 끝났지만 저는 아직도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끝나가는 연휴가 아쉬우실 텐데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흥미롭고 신박한 주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드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함께할 분은요. 바로 이정무 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과천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관장만 12년을 일했던 이정모입니다. 요즘은 그냥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 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운이 좋았습니다. 아마 관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물입니다. 이제 오늘 생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해볼 건데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성게가 뇌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성게하면 이제 뭐 우니 말고는 사실 별 생각은 안 해봤는데 뇌가 없는데 어떻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예전에 성게의 신경계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단순하다고. 그런데 이제 잘 조사해 보니까 얘네들 신경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신경세포들을 그룹별로 나누다 보면 한 29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네. 이 중에서 신경세포를 발현하는 유전자들이 이제 성게의 온몸에 퍼져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뇌가 없는데 뇌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인가에 네. 대한 질문에 이제 온몸에 뇌가 있다. 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뇌다.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봐야 예, 되나요? 그렇게 퍼져 있다고 보는 거고 빛을 감지하는 신경세포 그룹도 15개 정도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온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여기에 있지만 성게는 사실은 온몸에서 빛을 감지를 하는 거죠. 온몸으로 모든 감각을 다 누리고 네, 맞아요, 감지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방사대칭이에요. 오방사대칭이거든요. 그 사방이 다 똑같은 네, 우리는 구조로. 앞과 뒤가 있잖아요. 근데 성게는 모두가 앞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온몸에 어떤 자극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어야 얘한테는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그럼 꼭 사실 뇌가 있어야만 똑똑하다 이런 것도 좀 깨지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독특한 경우가 또 있나요? 단순한 구조로 살아가는 생물이? 사실 이게 독특하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준에서만 그쵸? 독특한 거네요. 우리처럼 뇌가 있는 게 오히려 독특한 거죠. 뇌가 생긴 거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생명들이 몸이 있었죠. 몸이 있다가 뭔가 몸을 보조하려는 장치로 뇌가 나중에 등장했습니다. 나중에 생긴 거예요? 뇌는 나중에 생긴 거였고 지구에는 뇌가 없는 생명체가 훨씬 더 많죠. 몰랐어요. 다 네. 우리처럼 뭔가 우리만 있을 줄 생각해서 알았어요. 그래요. 해파리도 마찬가지죠. 해파리도 뇌는 없고 신경계만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계만 있어도 물의 온도,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물의 흐름들, 또 빛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서 이동해 나가요. 또 이런 동물들 또 뭐가 있을까요? 민물에 있는 그 플라나리아 있잖아요. 어릴 때 플라나리아는 몸도 복제되고 머리, 뇌도 복제된단 말이에요. 기억도 그대로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을 굳이 뇌에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여기다 뇌에다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생명들은 다른 곳에다가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박테리아죠. 박테리아는 실제로는 단독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경계도 없고 뇌는커녕 신경계도 없는 거예요. 각각 따로 살고 있어. 하지만 공동으로 어떤 역할을 또 해요.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간단 말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 버티고 있는 생명체가 박테리아예요. 그러니까 굳이 뇌 신경계 없어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꼭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뇌가 없고 심지어 신경이 없더라도 어쨌든 자기 환경에 맞춰서 다 살아가고 이제 진화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뇌가 커지고 있다면 더 진화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고. 근데 자연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연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존해 살아남는 거, 살아남으면서 내 유전자를 한 번 더 퍼뜨리는 게 중요한 거지.
굳이 생각하지 않고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으면 굳이 이 복잡한 생각하는 장치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요. 만약 생존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꾼 생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진화를 거친 생물 탑5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장님부터 탑5, 5위 소개해 주시죠. 네, 5위. 첫 번째 5위는 해마입니다. 네, 해마는 되게 생긴 건 말처럼 생겼지만 물고기예요. 아, 그래요? 어류예요, 어류. 아, 그렇죠. 물에 살죠. 피부가 이제 단단한 껍데기가 각질이 있는 그게 있는 어류인 거죠. 사람들 좀 어류라고 안 믿어요, 해마라 그러면. 해마는 뭐가 다르냐면 수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암컷 배에서 수정이 돼요. 수정란이 수컷의 배로 옮겨왔다가 수컷이 그걸 알을 잘 품어서 바깥으로 툭툭툭툭 내보내죠. 그렇게 수컷이 낳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진화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딱 모든 걸 암컷 배에서 낳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편견이 깨지는 편견이 또 그런 깨지는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양육하는 걸 때도 보면 많은 생명들이 수컷이 양육하기도 하잖아요. 네. 암컷이 배에서 수정이 일어나서 꼭 낳아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게 진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번식의 과정에서 암컷의 역할은 수정까지만? 수정까지만 그 알을 갖고 있고 탁 넘겨주고 갑니다. 시작부터 우리의 편견을 깨는 5위 해마 들어봤습니다. 과학드림님의 5위는요? 아, 저는 사진을 준비했는데 요 녀석입니다. 이 호박 두꺼비라는 녀석인데 굉장히 두꺼비예요? 근데 두꺼비 사실 개구리에 속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호박 두꺼비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얘가 브라질 쪽에 살아요. 근데 이제 뭐가 특이하냐면 얘가 점프를 하는데 정말 개떡같이 해요. 보통 개구리 점프하면 점프해서 탁 착지하잖아요. 얘는 점프해서 몸이 뒤집어져서 그냥 내동댕이 쳐지거든요. 에? 그래서 연구진이 궁금하잖아요. 얘네들 왜 이렇게 뛸까? 가설을 몇 가지 세웠었어요. 그래서 연구진이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얘가 잘 미끄러져가지고 점프를 못할 것이다.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미끄러지는 현상이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뛰는 순간까지는 똑같은 것 네,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가설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넘어갔고, 이제 두 번째 세운 가설이 뭐냐면 죽은 척하기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척을 해서 포식자들이 자기를 잡아먹지 않게.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요? 네, 원래 죽은 척하는 동물들은 한동안 계속 죽은 척을 해요. 네. 근데 얘는 그렇게 뒤집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요. 그럼 그것도 아니네. 그럼 뭐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귀에 이제 내이 쪽에 보면은 방골이관이라는 관이 있어요. 이게 회전을 감지하는 기관인데 이 개구리가 진짜 작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이 귀의 내이의 그 방골이관도 진짜 작은 거예요. 방골이관에 원래는 액체가 이렇게 흐르면서 흐름을 가지고 회전 정도를 파악을 하는데 그 액체가 너무 적은 거죠, 양이. 그래서 제대로 그 회전 감각을 익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구리는 점프를 잘해야 자연계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망도 다니고 이동도 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살까요? 정답 진짜 간단한데 독이 있어요. 네. 복어 독이랑 비슷한 독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천적을 막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한 개구리가 저는 좀 신기해가지고 네. 5위로 가져왔죠. 일단 5위만 들어봤는데도 벌써 정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와 새로운 시각적인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의 4위 들어볼게요. 오리너구리입니다. 유명하죠. 예, 거기 호주에만 살고 있는 그런 너구리죠. 근데 오리도 아니고 너구리도 아니고 오리의 특징과 너구리의 특징이 다 있어요. 오리같이 주둥이도 있고 몸통만 보면 완전히 너구리예요. 근데 오리처럼 알도 나요. 알이 나는데 또 너구리처럼 젖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한데요. 포유류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우리 같은 태반 포유류, 그 태반이 있는 포유류가 있고 하나가 유대 포유류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는 포유류들 있잖아요. 캥거루처럼. 하나가 단공류라 그래요. 단공류요? 단공류가 바로 오리너구리, 가시두더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다른 포유류와 달리 새처럼 알을 낳아요. 근데 젖이 온몸에서 나와요. 사람들은 이런 걸 볼 때 되게 고민했죠. 새의 특징이 있고 포유류가 특징이 있잖아. 그러면 새와 포유류 어떤 중간쯤 단계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오산이고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에는 정말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되게 특별한 예인 거죠. 그럼 오리 너구리는 너구리에서
오리 주둥이를 가진 모양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전혀 다른 아예 계통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달랐던 거죠? 전혀 다른 계통이 있는데 아. 어떤 주둥이는 오리 같은 주둥이를 네. 갖고 있고 근데 몸통은 너구리 같은 걸 갖고 있을 뿐인 거죠.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그리고 주둥이로 네. 그 먹이도 감지해요. 물속에서. 아, 맞아요. 그 네. 주둥이를 이용해서. 네, 그 먹이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먹이를 찾아내죠. 왜냐면 걔가 사고 있는 그 강물이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잘 안 보이고 이런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주둥이로 감지를 하고. 전기 주둥이네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죠. 네. 또 수컷은 발에서는 독도 나와. 아 맞아, 발톱이 있어요. 발톱이. 네. 포켓몬 그 캐릭터처럼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드림님의 4위 들어볼게요. 저는 4위는 나무고사리요. 나무인가요, 고사리인가요? 자,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물 형태의 고사리가 아니고 그 뭐 뉴질랜드나 네. 호주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나무처럼 생긴 고사리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높이가 커진 고사리가 우리한테는 낯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석탄기 때 고사리 종류들이 엄청 많이 번성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위기를 겪는데 그게 언제냐면 한 1억 6천만 년 전쯤에 누가 출현을 하냐면 속시식물이 나와요. 꽃식물. 아, 그 거시 속시할 때. 네, 그 소식물. 그 꽃식물의 특징이 뭐냐? 곤충들이 수분을 도와줘요. 곤충들이 막 꽃가루를 옮겨주고 네. 번식을 막 활성화시키니까 속시식물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양치식물의 시대가 막을 내리거든요. 네. 그 양치식물 중에 이 고사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냐? 첫 번째는 그 한국에 있는 고사리처럼 네. 키 큰 높이는 버리는 거예요. 속시식물한테 이미 밀렸으니까 자기의 키 높이는 버리고 땅바닥 밑에서 아주 낮게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더 키를 키우는 고사리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 속식물이 이렇게 번성을 해. 나는 더 키워서 햇볕을 더 많이 받겠어. 그래서 이런 나무 형태의 고사리가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진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높이 자랄 수 있느냐? 이게 부정근이라고 해서 가짜 뿌리거든요. 네. 줄기 쪽에서 자라나는 뿌리인데 이렇게 지금 털처럼 보이는 요 덮고 있는 요 조직 있잖아요. 줄기를 덮고 있는 조직이 나무 껍질이 아니라 사실은 줄기에서 자란 뿌리? 부정근이에요. 예. 요게 이렇게 두껍게 덮어가지고 얘가 높이 커질 수 있도록 지탱을 해주는 거죠. 그럼 속이 차 있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지탱이 되나 보네요. 아니 속은 차 있긴 해야죠. 네. 지금은 이건 죽은 상태인 거잖아요. 맞아요. 잘라도. 죽은 상태, 잘라서 죽은 상태인 살아있을 때 거죠. 꽉 차 있죠. 맞아. 그래서 아주 재밌는 녀석이라서 얘를 4위로 가져와 봤죠. 나무 고사리 또 시각적인 충격 또 하나 더해졌습니다. 네. 아, 바로 3위 들어볼게요. 관장님 3위 뭔가요? 만티스 새우라고 있습니다. 새우인데 약간 뭐 주먹도 좀 세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각세포가 색을 보는 시각세포 색소 형체가요. 종류에 따라서 12가지에서 16가지나 돼요. 우리는 색을 3가지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떤 뭐 곤충들은 자외선도 봐, 뭐 이런 게 더해서 4가지, 5가지 네, 되는데 이 만티스 새우는 12가지, 16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는데 우리보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른데요.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호랑이는 다 이렇게 정말 호랑이 무늬 다 노랗게 까마서 네. 있잖아요. 저거 보면 그 먹잇감들이 멀리서 보고 도망가지 않아 그러는데요. 그 호랑이의 먹이가 될 생물들에게서는 그 호랑이의 그 황금색 줄이 그냥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까만 줄 초록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일 때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호랑이 먹잇감에게는 그냥 숲에 흩어져 있는 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티스 새우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그건 많은 신호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럼 색을 더 정확하게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정확하게 보다는 많은 걸 보는 거죠. 많은 신호들을. 우리가 얼굴들 보고서 남녀가 얘기할 때 얼굴 붉어지면 지금 서로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딱 이제 우리도 색깔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색으로 많은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 만티스 새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우린 그게 안 되니까 말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네. 되고 하는 거죠. 진화의 과정에서 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네. 시각적인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걸로 간 거네요. 네. 그럼 바로 과학드림님 3위도 들어볼게요. 저 3위는 아마존강 돌고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마존강 분홍돌고래라고 있어요. 분홍돌고래는 맞아요. 사진으로 많이 본 것 많이 같아요. 보셨죠? 그게 이제 아마존강 돌고래인데 원래 돌고래가 어디 사냐면 바다에 살잖아요. 네. 근데 얘는 강에 살아요.
아, 강에서만 사는 네, 맞아요. 애들인 아마존 거예요? 강에서만 사는 종인데 특이하죠. 왜 바다에 네. 사는 애가 강에 살지? 생김새도 그냥 돌고래랑 조금 달라요. 이 주둥이가 조금 길고 이빨 개수도 한 1.2배 정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멜론 기관 있죠. 여기 돌고래가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 이 멜론 기관도 그걸 멜론 기관이라고 해요? 네, 이게 아주 커요. 그 얘가 왜 이런 식으로 진화했냐라고 보면은 원래 브라질이 지금 내륙이지만 네. 한 1600만 년 전, 1000만 년 전쯤에는 거기 안으로 내륙해라고 해서 바다가 이렇게 브라질 아마존강 쪽으로 이렇게 크게 침투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으로 얘가 들어왔죠. 거기가 바다였으니까. 들어왔다가 이쪽 산맥이 융기하면서 갇힌 거예요. 갇혀버리니까 사실은 강은 탁하잖아요. 네. 탁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그런 녀석들만 선택을 받게 된 건데 일단 아마존은 덤불이 많으니까 그 안을 헤집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헤엄을 쳐야 돼요. 네. 근데 원래 바다 돌고래는요, 목뼈 7개가 있는데 이 7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을 못 돌려요. 아, 너무 붙어 있어서. 네, 이렇게 목뼈끼리 회전이 이렇게 안- 붙어 있어서 네. 목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리듯이 이게 안 돼요. 음. 몸 전체를 돌려야 돼요. 네. 근데 이 아마존강 돌고래는 목뼈가 붙지 않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좀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을 헤엄쳐 다닐 때 그런 덩굴 수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헤엄칠 수 있고 그 멜론 기관이 아까 툭 튀어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강이 탁하다 보니까 신호를 좀 더 잘 주고 받으려면 아, 더 발달이 돼요. 요게 조금 더 발달이 돼야 되죠. 아. 이 재밌는 게 얘는 핑크빛이잖아요. 네. 분홍빛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추정을 했는데 그나마 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가설 중에 하나가 아마존강의 강 색깔이 유달리 약간 핑크빛이에요. 왜냐면 그 검은색을 띠는 아주 진한색 강 줄기랑 네. 그 다음에 흙탕물, 황색을 띠는 강 줄기랑 만나는 지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지점의 색깔이 되게 핑크빛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얘가 일종의 보호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많죠. 그러면 아마존강 돌고래는 어쩔 수 없이 갇혀서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됐는데 네, 맞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는 맞아요. 거겠네요. 이제 그 지금의 모습을 갖춘 형태들만이 잘 살아남게 된 거죠. 아, 네. 이렇게 해서 3위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빨리 갔나요? 아, 저는 빨리 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너무 그래요? 재밌어서 빨리 가는 것 네네. 같았는데 다행입니다. 벌써 2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만약 생존을 위해서 몸을 바꾼 생물들이 있다면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만나보고 있는데요. 관장님의 2위 들어볼게요. 예, 오늘 전 제가 이쁜 동물들만 하고 있는데요. 네. 2위는 아홀로틀입니다. 아홀로틀은 도롱뇽이에요. 네, 멕시코에만 살고 있는 도롱뇽입니다. 이 도롱뇽의 특징은 뭐냐면 어른이 안 되는 도롱뇽이에요. 도롱뇽은 개구리처럼 알에서 올챙이게 됐다가 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도 올라올 수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얘는 올챙이와 비슷한 모습에서 멈춰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네. 이렇게 아가미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냥 귀엽게 웃는 생겼잖아요. 얼굴처럼 엄청 귀여워. 남아 네.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않게끔 왜 진화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유생성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모습을 그냥 어른까지 가 있는 모습인데 네. 되게 번식도 특이해요. 얘는 심지어 알을 낳지 않고요. 새끼를 낳습니다. 몸 안에서 알이 부활해서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네.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해나간 거죠. 도롱뇽이면 도롱뇽답게 진화해야지. 근데 우린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전혀 다른 자기만의 진화의 길을 걸은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에 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그렇죠. 거네요. 나는 지금 여기에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굳이? 그렇죠. 내가 가장 네. 중요한 건 나의 생존이야. 네. 생존과 번식인데 이거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왜 굳이 이거 바꿔야 돼? 한 거죠. 그럼 진화가 어쨌든 꼭 더 똑똑해지고 기능적으로 뭔가 발전하는 건 아니라는 또 사례가 되겠네요. 저 진화에는요 목표점이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인데 우연은 뭐냐면 일단 내가 유전자가 변했어. 우연히 변했어. 근데 그 우연히 변한 유전자가 내가 생존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근데 이 유전자가 또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됐어. 근데 환경에서 이 유전자가 이 환경이 변화해서 괜찮네 살아남으면 그게 진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다윈도 진화론을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다윈도 그 진화라는 단어를 좀 쓰기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이 진화라는 것 자체가 진보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나아지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다윈이 원래 처음에는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진화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해서.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진화가 진보가 아니야? 그또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또 일정 방향이 있거든. 맞아요.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점점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네. 맞아. 이런 게 있어. 쭉 하다가 대멸종 때 탁 다멸종하면 조그만큼만 살아남고. 그러니까 분명히 방향이 있으니까 진보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것도 진보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전체 진화의 틀에서 맞지도 않고. 그렇죠. 또 아울로틀처럼 이런 경우도 네,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겠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럼 이제 성장이 아닌 유지를 넘어서 오히려 더 단순화하는 쪽으로 진화한 경우도 있을까요? 단순화하는 쪽으로. 뭔가 좀 더 뗀다거나 작아진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진화하나요? 예를 들면 사람의 경우에는 털이 없어졌죠. 예. 온몸이 원래 털이었다가 그렇죠. 사라진 예, 것처럼. 털이 싹 사라졌죠. 네. 또 뱀이죠. 뱀 다리를 맞아요. 버렸죠. 아, 그러니까 도마뱀 같은 거였는데 네. 이제 땅에서 굴을 파는데 왠지 다리가 있으면 더 불편해. 아예 없애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를 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하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바로 과학드림님의 2위는 벌써 전가요? 뭔가요? 네. 이번에는 균류를 가져왔는데 버섯입니다. 버섯. 버섯이 종류가 진짜 많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시 있는 버섯만 알고 있는데 좀 신기한 버섯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번식 방법이 좀 특이한 겁니다. 요 녀석은 이름이 방귀버섯이에요. 방귀를 버섯. 뿜는 식인가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톡톡 건드리면 네. 방귀처럼 포자들이 푹 아,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번식을 하냐면 이 주변으로 동물이 지나가거나 네. 큰 곤충이 지나가면 그 진동으로 이게 포자들이 나오거든요. 꽃같이 생겼어요. 되게 신기하죠. 네. 방귀버섯이고 요 녀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망태버섯입니다. 망태버섯. 여기 스커트가 노란색 스커트가 망태 주머니처럼 네. 생겨가지고 이제 망태자루처럼 생겨서 망태버섯인데 얘는 특이한 거는 아주 지독한 썩은 냄새를 풍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 풍기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파리들이 달라붙어서 여기 포자들을 옮기죠. 이곳저곳으로. 그러니까 그게 파리들한테는 매력적인 냄새가 그 요소네요. 썩은 냄새가 이게 이 냄새를 풍기기까지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빨리 이 자실체가 피었다가 반나절 만에 쓱 져버려요. 이런 식으로 버섯도 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기능으로 진화를 했죠. 다양한 버섯과 또 아울로틀까지 2위 살펴봤고요. 네. 이제 또 벌써 1위를 만나보는 시간이 금방이다, 왔습니다. 금방. 네.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또 독특하게 바꾼 생물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1위 만나볼게요. 관장님 1위 뭔가요? 저는 1위는 문어입니다. 전 정말 최고의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문어 네. 진짜. 이게 되게 재밌는데 복종류라는 생명이 있어요. 네. 배 복자에다 다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다리가 막 붙어 있는 동물들이 네. 있어요. 전복이 그렇죠. 네. 복종류가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는 머리 머리에. 두자에다가 다리 쪽이 있는 거죠. 네. 오징어 몸통, 머리, 다리라 하는데 우리가 오징어 머리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지느러미예요.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머리입니다. 네. 머리에 지느러미가 있고 머리에 이제 다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징어는 8개의 다리와 2개의 촉수라고 하는 긴 팔 같은 게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문어는 그 긴 팔이 없어요. 오징어하고 문어하고 그냥 일찌감치 갈라섰어요. 문어는 그 8개의 다리가 각각의 뇌 역할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신경들이 있으면서 다 각각을 생각하는 거죠. 네. 병렬 처리하는 8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 환경을 완전히 파악을 하면서 내 몸도 그때그때 바꿔가고 네. 먹이에도 되게 강력한 포식자거든요. 개 같은 거 그냥 꿀꺽 삼켜 먹고 하잖아요. 우리는 뇌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뇌를 8개를 갖고 있는 생명체죠. 네. 우리처럼 중앙연산 처리 장치가 있어요. 여기 다 모든 걸 갖고 있으면 뇌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망가지죠. 못 하잖아요. 문어들은 그렇지 않죠. 그쵸, 8개의 8개로. 뇌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하나쯤 없어져도 나머지 7개가 자기를 지켜나가고 그 사이에 짝짓기 해서 또 자기 후손들을 퍼뜨리면서 자기 유전자를 보존하게 된 거죠. 저는 진화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그 이제 어떤 두뇌의 발달 있잖아요. 두뇌의 발달이 이제 포유류 중에서는 이제 인간이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을 했다면 해양 생물 중에서는 거의 인간의 위치급에 있는 게 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도의 지능 발달이 네, 이루어진 맞아요. 거네요. 네, 진짜로. 네. 문어의 위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1위 어떤 거 꼽으셨어요? 저는요. 회 좋아하세요 혹시? 너무 좋아요. 그 회 중에 가장 유명한 광어.
넙치죠, 넙치. 그 넙치가 네.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잘 아실 텐데 눈이 원래 물고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넙치는 여기 한쪽 여기 돌아가서 네. 이렇게 돼 네. 있잖아요. 사실은 새끼 때 모습을 보면은 좌우대칭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커질수록 눈 하나가 돌아가요. 진짜 신기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얘는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거를 원래는 찰스 다윈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엔 답을 못 찾았거든요. 이 눈의 위치가 이렇게 생긴 물고기들이 생존에 이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화석도 발견을 못했죠. 왜냐하면 네. 이게 입증이 되려면 요쯤 돌아간 네.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화석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에 이제 프리드먼이라는 대학원생이거든요. 이 사람이 암피스툼이라는 물고기 화석을 발견했는데 CT로 잘 분석해 보니까 요 물고기 반대편에 눈 화석이 한 요쯤 돌아간 게 있어요. 중간 단계네요. 네,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단계들이 선택이 되려면 요게 좀 도움이 되어야 좀 선택이 이유가 될 있을 텐데 텐데. 이유가 있을 텐데 힌트를 어디서 얻냐면 남아프리카 쪽에 사는 물고기예요. 림포크로미스 리빙스톤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요 물고기들이 사냥하는 방법이 되게 독특해요. 흙바닥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먹잇감이 올 때까지. 죽은 척하고 있는 네. 거죠. 먹잇감이 올 때 탁 빼서 잡아먹습니다. 근데 엎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쪽 눈에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은 이게 눈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그 모래에 파묻히는 일이 적을 테니까 눈이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아니 홍어나 가자미처럼 애초에 몸이 널쩍해서 네. 눈이 머리 위에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편하잖아요. 눈이 돌아가는 그쵸. 것보다.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홍어나 가자미는 원래부터 몸이 이렇게 널쩍한 형태로 시작한 연골어류라는 거예요. 시작이 애초에 상어 같은 애들처럼 좀 이렇게 납작한. 그런데 이 광어, 그러니까 넙치는 사실은 경골어류거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어요. 애초에 형태가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넓히는 것보다는 눈 하나만 돌아가는 게 편했다. 오히려 그 선택과 집중을 한 셈이네요. 아, 맞아.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몰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넙치의 눈에 대해서 그냥 좀 특이하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유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아, 신기합니다. 다 볼수록. 나름의 이유가 있었네요. 네. 우리가 지금 진화를 한 생물들만 알아봤잖아요. 그럼 또 진화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오랜 시간 버틴 생물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경우는 이미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봐도 될지 아니면 얘네도 언제 변할지 모른다. 이걸 열어두는 게 맞을까요? 그 모든 생명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국에 4억 5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겉모습이 안 변했다는 것은 지금 형태가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변한 거지 얘가 진화하지 않았냐? 그렇진 않아요.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유전자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전자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생명도 끊임없이 거기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환경에 맞춰서 인간도 그렇게 사람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진화를 주제로 삼고 많은 이야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생물도 얼마나 잘 적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또 이프랭크 신박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